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일본과 중국을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나라입니다. 결국 무너질 겁니다. 한국은 항상 애매해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런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한 나라죠. 기술도 자원도 외교력도 부족하잖아요. 이 발언은 일본과 중국 교수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대변해줍니다. 전쟁, IMF,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 모든 악몽 같은 위기를 다 겪고도 오히려 더 강인하게 일어난 나라 단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단 한 번의 위기에도 주저앉는 그 재앙들을 모조리 이겨내고 더 높이 도약한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번 사연은 치열한 관세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스미스의 실제 사연을 생생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계 경제 포럼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부 소속 존 스미스 교수입니다. 2024년 포럼에 미국 대표 패널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럼의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첨예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경제 재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목전에 두고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아직 표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새로운 대체 동맹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어정쩡한 줄타기 국가일 뿐입니다. 이런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토론이 불꽃을 튀기며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나라입니다.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 결국 무너질 겁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장위 교수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일본 게이오대의 나카무라 교수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맞아요. 한국은 늘 애매하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전략도 없고 중심도 없고 결국엔 무너질 겁니다. 그때였어요. 낮고 조용한데 이상하게 또렷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회의장을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로질렀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긴장된 정적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하신 말씀엔 심각한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들었어요. 방금 한국을 조롱하셨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의 공급망 붕괴와 관세 전쟁까지. 이 모든 위기를 겪고도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회의장이 마치 바다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먼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엔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국과 유럽이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국가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마치 무대를 장악한 연주자처럼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화살처럼 날렸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장희 교수는 입꼬리를 비틀며 마치 패배를 인정하듯 시선을 피했고요. 나카무라 교수는 갑자기 목이 탄 듯 물컵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실히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이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생존이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도 번번이 살아남아온 나라입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DNA에 새겼고요. 지금은 그 생존을 넘어 세계를 이끌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친 나라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네요. 회의가 끝나고도 회의장은 아직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장희 교수와 나카무라 교수는 여전히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곁눈질로 저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장희 교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건 좀 감정적이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한국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면 왜 아직도 국제무대에서 주변국들만 눈치 보며 줄타기하고 있겠습니까?
곧이어 나카무라 교수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마디 보탰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선진국이라면 자국 노선이 분명해야죠. 한국은 늘 중간에 끼어서 이익만 챙기려는 인상입니다. 일본처럼 주도적인 포지션과는 천지 차이죠. 저는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거울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이 주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 아니라 끼어있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창의적인 선택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장희 교수가 마치 고양이처럼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택지를 만들었다고요? 미국이나 중국이 탁자 위에서 결정을 내릴 때 한국은 늘 눈치만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벽한 예시죠. 맞습니다. 사드 갈등 때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중국 수출 의존도를 과감히 줄이고 동남아와 유럽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더 혁신적으로 고도화됐고 지금은 미국도 한국의 기술 협력을 간절히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한쪽 눈썹을 오만하게 치켜올리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기술은 일본이 훨씬 강합니다. 반도체 장비, 정밀 소재, 탄소 섬유. 핵심은 일본 기술이 없으면 아예 돌아가지도 않죠.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 소재를 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시죠? 한국은 2년도 안 돼요.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소재들을 국산화하고 자체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오히려 그 계기로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해낸 겁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의 르누아르 교수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저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위기를 통해 단련된 불굴의 국가처럼 들리는데요. 혹시 대표적인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도 한국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도요. 저는 고개를 자신감 있게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IMF 외환위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위기 이후 경제 회복에 10년 가까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2년 만에 외환 보유고를 완전히 회복했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산업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성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르누아르 교수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시작했고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곧 일어날 관세 전쟁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은 여기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첫째, 반도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공급국이며 미국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죠. 둘째, 배터리. 전기차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필수 기술인데 한국이 글로벌 1, 2위를 압도적으로 다투는 상황입니다. 셋째,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뗄 수 없는 혈맥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맹 구조에서 배제되는 건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지금까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 창의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주저앉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는 전쟁이든 관세든 결국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도약합니다. 조용했던 회의장 안에 다시 깊은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희 교수는 마치 패배를 인정하듯 고개를 돌렸고 나카무라 교수는 자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르누아르 교수는 감탄하듯 작게 박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스미스 교수님. 정말 눈을 뜨게 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하네요. 다음 날 오전 다보스 포럼의 화려한 메인 세션. 주제는 앞으로 다가올 관세 전쟁과 글로벌 무역의 재편이었어요. 전날의 뜨거웠던 설전 여파 때문인지 회의장은 시작 전부터 전기가 통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희 교수와 나카무라 교수는 저를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치며 인사도 하지 않았죠.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사회자가 패널 토론을 시작하면서 기다렸다는 듯 제게 먼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어제 한국의 회복력에 대해 모두가 놀랄 만큼 인상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심의 관세 체제 속에서
한국이 어떤 구체적인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더 깊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카무라 교수가 대뜸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미국 중심 체제에서 살아남는다고요? 그건 너무 과장이 심하네요. 미국은 이미 자국 우선주의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한국 제품에도 고율 관세가 가차없이 부과될 게 뻔합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들조차 한국 대신 멕시코나 베트남 제품을 앞다투어 선호하고 있어요. 장희 교수도 승리를 확신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잠시 유리할 수는 있어도 결국 기술적으로는 철저한 종속 상태입니다. 파운드리는 미국, 양산 능력은 중국. 배터리 역시 한국보다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끼어있는 나라일 뿐 진정한 주도국은 절대 아니죠. 저는 조용히 숨을 깊게 내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두 분의 말씀이 한국이 왜 특별한지를 완벽하게 증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끼어있음에도 번번이 살아남고 종속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기적의 국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자신 있게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은 지금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즉 프렌드쇼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한국이 빠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산업의 심장부에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자국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엔 다시 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으며 찬찬히 말을 이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초미세 공정은 미국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대만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치명적이죠. 한국은 안정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겸비한 거의 유일무이한 대체국입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IRA 이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발 빠르게 미국 내에 대규모 공장을 속속 짓고 있으며 빠른 법제 대응 능력으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까지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일본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죠. 결국 한국밖에 남지 않습니다. 장희 교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다시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래도 기술의 근본적인 기반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열등한 위치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 교수님, 그건 이미 1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 아닐까요? 삼성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기업들이 시장을 따라가는 기업입니까? 지금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죠. 최근 미국과 유럽이 먼저 한국의 협력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모든 이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만약 미국이 관세 전쟁을 더 강력하게 강화한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 가지 명확한 전략으로 대응할 겁니다. 첫째, 핵심 부품과 기술을 철저히 내재화해서 수직적 생산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죠. 둘째, 미국 내 직접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없어서는 안 될 우군으로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셋째, 다자무역협정, 예를 들어 CPTPP 같은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외교적 중립성과 연결성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울림을 주는 말을 덧붙였죠. 한국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늘 정면으로 돌파했고 결과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완벽하게 바꿔낸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이번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앞서 나갈 겁니다. 장희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나카무라 교수는 입술을 질끈 다문 채 패배를 인정하듯 침묵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지켜보던 르누아르 교수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손을 들며 말했어요. 스미스 교수님,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작지만 강인한 나라가 왜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사회자는 다음 패널에게 발언을 넘기려 했지만 제가 결단력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 안의 모든 이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주목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인 교수가 직접 설명해야 할 내용을 미국인인 제가 계속 열정적으로 대변하니 약간 의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말이죠.
회의장 곳곳에서 공감하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더 깊이 있는 한국의 강점과 미래 전략 등에 대해서는 방금 도착하신 한국의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마치 운명의 도착처럼 조용히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산업통상정책연구원의 박성진 교수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지혜로운 눈빛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인상적인 분이었죠. 박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회의에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알프스 지역 교통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래의 관세 전쟁은 단순히 특정 국가 간의 경제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극도로 소모적인 충돌입니다. 미국에게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순식간에 붕괴되고 원자재와 중간재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도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회의장엔 다시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박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언제나 극한의 외부 충격 속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창의적으로 찾아왔던 유일무이한 나라기 때문입니다. 장희 교수와 나카무라 교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더는 감히 말을 붙이진 못했습니다. 박 교수의 논리는 조용하지만 레이저처럼 날카롭게 모든 이의 가슴에 파고들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유럽, 동남아, 중동과 유연한 연대를 끊임없이 확대해 왔습니다. 단일 축에 무모하게 의존하지 않고 다자 전략을 현명하게 구사했죠. 저는 이 소중한 자리를 빌려 유럽과의 경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운명을 바꾸는 선언처럼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근시안적인 경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연대의 시기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고 혁신적인 기술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누구보다 이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당당히 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에서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박수가 마치 폭포수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커져 결국 전원이 일어서는 기립박수로 폭발적으로 이어졌죠. 르누아르 교수는 감동으로 눈시울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교수와 함께 다보스의 아늑한 카페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매서운 손길로 두드렸고 우리는 한참을 의미 있는 침묵 속에 있다가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죠. 오늘 교수님의 발표, 정말 가슴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스미스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께서 회의장 분위기를 처음부터 완전히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크게 놀랐습니다. 저도 깊이 놀랐어요. 이토록 묵묵히 견디며 끊임없이 성장해온 특별한 나라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깊이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따뜻한 차를 음미하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피상적인 동맹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 생존 전략으로서의 동반자 관계로 말이죠. 박 교수는 잠시 사색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연결의 핵심엔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굳은 약속과 신뢰 말입니다. 그 심오한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박 교수님, 이토록 극한의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도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더 눈부시게 성장할 나라, 제가 전 세계를 두루 살펴봤을 때 한국이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박 교수는 깊은 뜻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금 온 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불굴의 나라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다보스 포럼의 마지막 세션이 열렸습니다. 회의장은 여느 때보다 긴장감 넘치는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분명 어제 박 교수의 강력한 발언이 참석자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과 파장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분위기를 도전적으로 깨듯
장희 교수가 마치 마지막 저항이라도 하듯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걸 강력히 경계하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자면 한국은 단지 전략적으로 미국에 교묘하게 잘 붙은 덕을 본 국가일 뿐입니다. 중국과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얻은 몇몇 일시적인 산업적 이득, 그것이 모든 본질 아닙니까? 회의장이 다시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었지만 이건 거의 죽어가는 맹수의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졌어요. 곧이어 나카무라 교수가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잡듯 마이크를 서둘러 넘겨받았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술력의 본질을 냉철하게 따져보자면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도 일본의 독보적인 정밀 소재와 첨단 장비 없이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이 일시적으로 선택한 파트너라는 표면적 이유만으로 모든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할 순 결코 없습니다. 회의장 구석에서 실망스러운 한숨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일부 참석자들은 피로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이크를 들었어요. 두 분 교수님의 의견 모두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평가야말로 가장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얕보는 표현이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극심한 지정학적 압박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받은 나라는 역사상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매번 더 강인하게 재탄생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명백한 실력과 국가적 역량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한국의 기술이 일본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셨는데 최근 5년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국은 소재 자립률을 놀랍게도 73%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고 핵심 반도체 소재 3개 중 2개는 이제 완벽하게 국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이만큼 빠르게 자립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의장에 다시 의미심장한 정적이 감돌더니 곧 유럽 쪽 대표들 몇몇이 공감의 표시로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르누아르 교수는 열심히 노트에 중요한 내용을 적고 있었고 인도 대표는 공감의 표시로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마디를 강력하게 덧붙였어요. 중요한 건 단순한 성장 수치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는가가 그 나라의 진정한 본질과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한국은 그 모든 면에서 이미 충분히 증명해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요. 장희 교수는 더 이상 반박의 말을 잇지 못했고 나카무라 교수는 마치 패배를 인정하듯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졌고 마침내 사회자가 의미심장한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논의와 깊은 통찰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제협력이란 결국 서로를 얼마나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모두가 가슴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녁 무렵 저는 박 교수와 다시 아늑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알프스 설경이 펼쳐진 창밖 풍경을 여유 있게 감상하며 향긋한 유자차를 나눴죠. 교수님, 오늘은 정말 최후의 승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신 느낌이던데요. 박 교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도 꽤 오랜 시간 응어리진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저 운 좋은 나라 정도로만 평가받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지 교수님께서도 오늘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확고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진심으로 배우고 존경해야 할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곳도 이토록 극한의 압박 속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흔들림 없이 성장한 나라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어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말없이 향기로운 차를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울림과 공감이 물결처럼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다짐했습니다. 한국, 이 놀라운 나라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얕볼 수 없는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요. 다보스 회의 마지막 날, 차세대 글로벌 리더. 국가라는 야심찬 주제로 열린 화려한 폐막 세션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고유한 강점과 미래 전략을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와 박 교수는 나란히 주목받는 패널 좌석에 앉아 있었고 장희 교수와 나카무라 교수 역시 다소 풀이 죽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패널 토론 막바지 사회자가 마치 하이라이트를 기다렸다는 듯 제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이번 회의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정말 신선하고 깊은 시각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장 전체를 의미심장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저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이번 회의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힘겨운 시험을 수없이 통과한 특별한 국가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지정학적 위험, 경제적 봉쇄, 외교적 고립, 숨막히게 많은 장벽 앞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높은 벽을 견고한 디딤돌 삼아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했죠. 회의장 곳곳에서 깊이 공감하는 듯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존경의 눈빛으로 박 교수 쪽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 강국이나 생산 거점이 아닌 전 세계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 국가로 바라봐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자리를 빌려 그 점을 명확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이토록 한국을 칭찬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일으킬 관세 전쟁과 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대립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항상 강한 국가에게는 당당하게 약한 국가에게는 따뜻하게 다가간 나라입니다. 상생의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에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졌고 대다수의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진심 어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르누아르 교수는 감동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간에 낀 애매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 감동적인 말을 끝으로 회의는 대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화려한 폐막식 뒤풀이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각국 대표들이 박 교수와 제게 연이어 다가와 진심 어린 악수를 청하며 뜨거운 격려와 축하를 아낌없이 전했죠. 박 교수님, 오늘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꼭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다보스 회의는 단순한 국제포럼을 넘어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경이롭고 특별합니다. 박 교수는 깊은 뜻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미국도 그리고 교수님 같은 분들도 한국과 진정으로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와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 소중한 인연이 단지 포럼에서 끝나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깊이 울리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나라를 더 깊이, 더 진지하게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이토록 위험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 어떤 위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눈부신 성공을 이룬 나라 전 세계 역사를 돌아봐도 정말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 따뜻한 악수를 나눴고 박 교수는 저를 향해 깊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공손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